안녕하십니까. 자, 방문각에서 부동산 세법을 담당하고 있는 저는 임기원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모의고사 해설 강의로는 제가 지금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번에 모의고사 보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자, 일단 해설 강의를 하기 전에 먼저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절대 점수에 연연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요 모의고사 점수가 여러분들 실제 점수라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모의고사 점수는 글자 그대로 모의고사 점수일 뿐입니다. 실제 시험장에 가서 보는 점수하고는 다르니까 여러분들께서 점수가 잘 나왔다고 해서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고 안 나왔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왜 이 문제를 틀렸을까? 내가 이 문제는 풀 수 있는데 왜 틀렸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하시는 게 좋고 오답 노트를 정리를 좀 하세요. 그래야지 이게 다음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절대 틀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괜히 야, 너 몇 개 맞았어? 나는 몇 개 맞았는데 나는 이번 생은 글렀나 봐. 제발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실제로 모의고사를 아무리 잘 본다고 하더라도 실제 시험장에서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도 꽤 많이 있고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제 시험장에서 점수가 잘 나오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마시고 아셨죠? 대답할 필요도 없고 그냥 혹시라도 누군가 물어보면 다 맞았다고 하세요. 그럼 분명히 그럴 거예요. 사기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안 믿을 거 대답도 할 필요도 없고 궁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나는 이 정도야 라고 생각을 하시되 우리 지금 방문각 같은 경우에는 극상 문제가 있잖아요. 극상 문제는 일부러 벌이라고 해서 해설도 안 들어가죠? 알고는 계실 거예요. 자, 해설도 안 할 건데 이런 문제들은 그냥 찍어서 맞춘다고 생각을 하시고 극상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 중에서 분명히 이게 내가 아는 문제예요. 그러면 그 문제는 철저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라고요. 자, 제가 수업 시간에 늘 하는 말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합격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뭐냐? 모르는 문제를 풀어내는 게 아니라 원래 내가 잘하는 문제를 실수만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고 잘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과목별로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과목 내에서도 파트별로 나눴을 때 어떤 부분, 예를 들어서 나는 취득세는 원래 잘 돼. 근데 재산세는 이상하게 좀 힘든 것 같아. 그러면 잘 되는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드는 연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자신을 믿으세요. 보면 되게 잘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뭐냐면 남들은 되게 칭찬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는 잘해. 너 원래 잘하잖아. 너는 분명히 할 수 있어. 근데 왜 정작 본인한테는 제일 중요한 본인한테는 칭찬을 안 하세요? 제일 중요한 건 자신한테 먼저 칭찬을 하세요. 그리고 격려도 제일 많이 해주시고요. 나 잘할 수 있어. 나 잘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남들한테 너도 잘할 거야 라고 해야지 본인은 믿지 못하면서 남을 믿는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먼저 다독거려 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요. 칭찬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5번 문제 극상 문제입니다. 그냥 버릴게요. 딱 봐도 계산 문제죠? 이런 문제는 그냥 버리고 간다. 나는 그냥 찍겠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6번 문제도 극상 문제입니다. 그냥 버릴게요. 해설 안 합니다. 자, 이런 문제도 그냥 찍는다라고 보시고 넘어가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2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27번을 보시면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이랬네요. 자, 그랬을 때 저는 항상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문제를 풀으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문제를 일단 통으로 볼 줄 아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지문이 짧으면 통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문이 되게 길면 통으로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면은 뒤에서부터 역으로 쫓아 올라가시라 그래요. 왜냐면 우리 한국말 어순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은 모든 결론이 맨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질문의 의도를 알게 되면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포인트를 잡는데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근데 이게 연습이 안 되면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법 같은 경우는 특히 숫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숫자를 포인트를 잡은 다음에 이 숫자가 문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빨리 캐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 봤더니 자, 문장 한번 끊어 놓습니다. 자, 마침표나 쉼표가 있잖아요. 무조건 문장 끊어 놓고 가세요. 그리고 숫자가 보이네요. 9억이라는 숫자가 보이고 1000분의 50이라는 세율의 숫자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100분의 60이라는 숫자도 보이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종합부동산세에서 9억이 나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그렇잖아요. 주택이잖아요. 그것도 누구에 한해서? 개인에 한해서. 법인도 아니고 1주택자도 아니어야 됩니다. 자, 근데 보니까 1000분의 50의 세율이 적용이 된다? 비례세입니다. 자, 비례세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법인 소유의 주택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인 소유의 주택이면 9억이 아니죠. 0원이 나왔어야죠. 그죠? 1번은 틀렸고.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봤더니 어떤 숫자 등은 없네요. 자, 그래서 보니까 납세무자로 할 수 있대요. 1주택자에 대한. 그래서 쭉 봤더니 공동소유 1주택입니다. 여러분들 공동소유 1주택은 1주택자다 아니다? 아니에요. 근데 1주택자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딱 하나 있죠. 전제조건 두 가지. 첫 번째는 누구랑 공동명의해야 돼요? 배우자랑 공동명의하죠. 배우자랑. 다른 사람하고 공동명의면 안 돼요. 배우자랑 공동명의이면서 두 번째는요. 1주택자로 뭘 해야 돼요? 신청을 해야죠. 언제까지? 9월 말까지. 네. 2번도 틀렸고.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보시면 쭉 보니까 15년이라는 글자도 보이고 80이라는 글자도 보이고 70세라는 글자도 보이네요. 아,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나 장기보유 세액공제겠구나. 바로 캐치가 되죠? 그러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그렇죠. 1주택자냐 아니냐 이거부터 먼저 보셔야죠. 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나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1주택자만 가능하니까 그러면 1주택자니까 연령 몇 세부터입니까? 60세, 65세, 70세. 그래서 2, 3, 4. 그 다음에 장기보유는요. 5년부터죠. 5년, 10년, 15년이죠. 그래서 2, 4, 5. 네. 그래서 하나는 2, 3, 4고 또 하나는 2, 4, 5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출발은 2에서 출발을 하는데 가운데 숫자가 3이 나올 거냐 4가 나올 거냐의 문제예요. 이게 생각이 안 나면 글자 수 세세요. 연령별 세 글자니까 3. 보유 기간 또는 장기 보유 네 글자잖아요. 4. 자, 그러면은 일단 봤더니 연령이 70세입니다. 그러면 60, 65, 70이니까 40%짜리고 그 다음에 보유기간이 15년입니다. 그러면은 5년, 10년, 15년 50%짜리고요. 그러면 합쳐서 90%인데 최고 몇 프로까지 받을 수 있다? 80%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럼 80이 맞죠? 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냐 없냐 물어봤네요. 그래서 봤더니 비거주자입니다. 비거주자는 종부세, 납세의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비거주자도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의무는 있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5년이라는 숫자도 지금 보이고 그 다음에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1주택자로 봐주겠대요. 그래서 앞에 봤더니 무슨 글자가 보입니까? 2주택이라는 글자가 보이네요. 자, 신규 주택을 취득해서 2주택이 됐다. 일시적 2주택이죠? 자, 우리가 일시적 2주택이 되면은 몇 년까지예요? 3년까지죠. 3년. 네. 자, 그래서 옳은 문장은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로 가보죠. 자, 28번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인데 옳은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자, 1번 봤더니 5억이 보이네요.
자, 5억이 보였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5억이 보이면 네, 종합합산 토지가 나왔어야죠. 자, 1번은 틀렸죠? 자, 2번을 봤더니 딱 눈에 봐도 뭐가 보이느냐?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라고 돼 있습니다. 무엇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종부세에서 공제하라고 했구나. 그러면 물어보는 문제는 딱 하나밖에 없죠.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이 되면은 적용된 걸로, 세부담 상한을 적용을 받았으면은 받은 걸로 가라. 전자 나오면은 무조건 틀리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봤더니 0.1에서 0.3% 세율이 적용된대요. 우리 종합부동산세 세율에서 0.1에서 0.3% 가는 경우 없죠. 세율은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세율은. 올해 무조건 시험 문제에서 세율 문제는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앞에 보니까 종합합산 토지입니다. 종합합산 토지는 1에서 3%죠. 1에서 3%. 그 다음에 4번에 봤더니 자, 80억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70%짜리가 보입니다. 80억이 나오려면은 별도 합산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공정시장가액비를 물어봤는데 이 문제가 종합부동산세예요.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죠. 들렸죠? 그 다음에 5번에 봤더니 자, 뭐라고 돼 있느냐면은 대충 봐도 신탁이라는 글자가 보이면서 납부할 의무가 있대요. 누구한테? 위탁자한테.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한테. 신탁이 나왔는데 수탁자한테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러려면요.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무슨 전제 조건? 그렇죠. 이 단어. 원래 신탁은 누가 납세 의무자? 위탁자. 근데 그 위탁자가 뭐 했다면? 체납을 했다면 그때는 누가 납세 의무를 진다? 수탁자가 납세 의무를 질 것이고, 그때 수탁자는 무엇으로? 연대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게 아니에요. 그 물건으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그래서 무슨 납세 의무? 물적 납세 의무라고 하죠. 물적 납세 의무. 네. 자, 그러면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는 극상 문제니까 자, 버리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번으로 가보죠. 자,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봤더니 세율 적용을 하래요. 원시 취득으로 봐서. 그래서 봤더니 건축입니다. 건축은 전부 다 무슨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으로 보죠. 다만 신축과 재축을 제외하니까 뭐라고 보면 돼요? 증축이겠구나. 그러면 전부 과세한다? 증가된 부분만 과세한다? 증가된 부분만. 자, 2번 봤더니 취득 시기를 물어봤는데 상속 개시일입니다. 맞죠? 3번에 봤더니 취득세를 부과할 거냐 말 거냐 물어봤는데 임시건축물입니다. 자, 임시건축물이 과세되는 경우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했거나 사치성 재산으로 이용했을 때인데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틀렸네요. 답은 3번이겠죠? 4번 봤더니 면세점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면세점 문제가 나오면 딱 두 문제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금액 물어보는 문제. 50만 원 이하. 두 번째는 건수 물어보는 문제. 그럼 무조건 1년이에요. 건수 나오면 무조건 1년. 자, 5번은 표준세율 물어봤습니다. 2.3%래요. 여러분들 취득세 표준세율 문제가 나왔을 때 몇 프로냐 물어보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뭘까요? 그래요. 여러분들 취득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취득이에요. 재산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재산입니다. 그렇듯이 취득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취득입니다. 그러면 무슨 취득인지를 봐야죠. 상속이네요. 그러면 38광땡 딱 적어놓고 그 다음에 농지입니다. 농지는 3으로 가서요. 3이 나와야죠. 자,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1번 문제. 표준세율이 가장 낮은 걸 찾아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역시나 표준세율 문제니까 뭐부터 확인하자? 무슨 취득인지부터 확인하자.
1번 봤더니 유상입니다. 자, 유상이면 두 번째는요. 주택인지 농지인지 아닌지를 따져봐라. 주택인지 농지인지 아닌지. 그래서 봤더니 두 번째가 주택입니다. 주택이 나왔으니까 이제 금액을 봐야죠. 금액이 5억입니다. 그러면 6억 원 이하면 원래 주택은 취득가액에다가 3분의 2를 곱한 다음에 여기서 3을 뺀 세율을 적용을 하죠. 유상취득일 때 한해서입니다. 다만 그게 1%보다 적으면 무조건 1%로 가요. 그 다음에 3%보다 높으면 무조건 3%로 갑니다. 그때 1%보다 낮아지는 구간이 어디냐? 6억 구간이에요. 그래서 6억 원 이하는 1%예요. 3%보다 높아지는 구간이 어디냐? 9억이에요. 그래서 9억 넘어가면 3%입니다. 자, 근데 6억 원 이하니까 얘는 몇 프로짜리예요? 1%짜리네요. 그러면 얘는 1%. 자, 그 다음에 2번을 봤더니 뭐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그죠? 기부. 자, 기부니까 무상취득. 무상취득이니까 복 받았다. 8.15 광복. 그 다음에 누군지를 봐야죠. 무상취득은 누구예요? 정당이래요. 여기서 건물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안 돼요. 무상취득 중에서 상속만 물건 보고 상속 외의 무상취득은 다 누구냐를 봐야 되니까 그러면 정당이면 비영리 사업자니까 8로 가야죠. 얘는 2.8%. 그 다음에 3번은요. 교환입니다. 교환이죠? 유상취득이고 농지니까 몇 프로? 3%짜리죠. 그 다음에 4번은 분할입니다. 분할이니까 몇 프로? 2.3%짜리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증여예요. 증여니까 복 받았다고 해서 8.15 광복 적어놓고 그 다음에 봤더니 비영리 사업자라는 말이 없네요. 그러면은 1호를 더해야죠. 1호를 더해야 되니까 얘는 몇 프로짜리예요? 3.5%짜리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낮은 거 찾아라.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참고로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문제는 지금 뭘 물어보는 문제냐면 표준세율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표준세율이 5번 같은 경우 좀 주의하셔야 될 게 5번 같은 경우는 주택을 증여받았는데 조정대상 지역에 있으면서 3억 원 이상짜리 주택을 증여받게 되면 얘는 중과세가 돼요. 중과세가. 아시겠어요? 그러면 중과세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표준세율에다가 기준세율에 4배를 합한 세율로 가요. 4배를 합한 세율. 근데 이렇게 가게 되면은 세율 자체가 지금 올라가잖아요. 중과세가 되니까. 이해하셨죠? 근데 문제 자체는 표준세율이니까 이때 표준세율이 몇 프로냐 지금 얘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얘만. 그래서 저는 이걸 3.5%라고 설명을 해놨는데 아마 여러분들 해설해 보게 되면은 좀 더 높은 세율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건 표준세율이 아니라 중과세율이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지금 표준세율을 물어본 거니까.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께서 혼동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자, 공유물을 분할을 합니다. 공유물을 분할을 하는데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가져왔어요. 그러면 첫 번째, 등기 가져와야 돼, 안 가져와야 돼요? 가져와야 되니까 표준세율이고 내 걸 가져왔어요? 남의 걸 가져왔어요? 내 걸 가져왔죠. 그러니까 새로운 취득이 아니니까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표준세율이 몇 프로냐? 2.3%죠. 그러면 실제 세율은요? 0.3%를 적용하겠죠. 세금은. 근데 이걸 시험 문제 내는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어요. 무조건 숫자로 낼 때는 여기만 내요. 숫자는. 그리고 글자로 낼 때는 여기까지 이렇게 글자로 내죠. 이건.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글자로 낼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 숫자는 여기만 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5번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5번도 표준세율과 정식 명칭은 중과 기준세율이니까 저는 이걸 줄여서 그냥 기준세율이라고만 쓰거든요. 표준세율과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이렇게 가거든요. 이게 중과세율이에요. 이게. 근데 문제 자체는 여기를 물어봤으니까 얘는 3.5%가 돼야죠. 여기는.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확인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32번 문제는 극상 문제니까 딱 봐도 짜증이 확 밀려오는 문제죠. 그냥 버리시고 가세요. 아, 그냥 찍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33번 보시면 재산세 납세무자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을 찾아라. 자, 1번 봤더니 상속인 각자가 나왔습니다. 그냥 틀렸겠죠. 왜? 각자라는 표현은 어디서 쓰는 표현이에요? 취득세에서만. 재산세에서는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로 하되, 자,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문제가 재산세 문제죠. 상속이 개시된 재산이다. 여기까지만 나와요. 그럼 누가 납세무자냐면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6월 1일 현재. 근데 뒤에 가서 무슨 단서가 붙었어요? 자, 이 단어 등기 안 했고 그 다음에 신고도 안 했다. 이렇게 나오면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때는 누가? 법령이 정하고 있는 주된 상속인이 납세물을 져야죠. 여기서 주된 상속인이란 누군지는 아시죠?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명 이상이면 나이가 가장 많은 자. 네, 그렇게 정리하세요.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봤더니 받은 자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받은 자라고 나오면 매수 계약자예요. 수 받았으니까. 그러면 매수 계약자가 나오려면 딱 2단어 국가 등이 나와야 되고 무상자가 보이면 되죠. 3번 사용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려면요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딱 이 글자만 보시면 되고. 4번에 봤더니 위탁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에가 체납했다 이 말이 없어야 돼요. 신탁은 원칙의 위탁자. 다만 위탁자가 체납을 했을 때는 수탁자가 나와야 되니까. 5번에 봤더니 공부상소유자가 나왔는데 파산재단이라고 나왔습니다. 맞죠? 네. 포인트가 되는 단어만 딱 동그라미 치고 들어가시면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자, 그 다음에 34번 보겠습니다. 물납과 분할납부에 관한 설명. 그것도 재산세 문제입니다. 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여러분들 이런 문제 박스 형태 문제가 나오면서 짝 맞추는 문제 있죠. 그러면 지문을 쭉 읽어봤을 때 옳은 걸 찾으라 그랬으니까 혹시라도 X가 보이면 X부터 찾아서 버리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자, 일단 볼게요. 기업번 보니까 분할납부할 수 있대요. 재산세는 분할납부 가능하죠. 기간은 3개월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이거 생각 안 나면 숫자 세세요. 재산세 세 글자니까 3개월. 자, 참고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 6글자니까 6개월. 네. 양도소득세는 또 양도소득세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양도소득세는 그냥 2개월이에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재산세니까 3개월 맞고 앞에 일부라고 나와요. 그러면 요건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러면 앞에는 250만 원 초과가 나와야죠. 자, 기업번은 맞습니다. 니은번에 봤더니 납부한 것으로 본대요. 그래서 봤더니 물납을 했답니다. 당연하네요. 3번에 봤더니 신청하래요. 물납을. 자, 물납 신청 나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께서 물납이다 분할납부다 문제 나왔을 때 신청 문제가 나오면 납부기한 가로까지 이렇게 적어놓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때 물납은 이 가운데 무슨 글자가 들어가야 돼요? 10일 전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야 돼요. 납부유예는 3일 전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분할 납부는요. 아무 글자도 안 들어가죠. 그냥 납부기한까지가 돼야죠. 근데 이 문제가 지금 무슨 문제예요? 물납 문제니까 이 사이에 10일 전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기억, 니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 문제로 갈게요.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7월 1일 그냥 틀렸죠? 2번 개시 5일 전 대충 맞겠죠? 왜? 고지서는 무조건 5일 전까지니까. 그 다음에 3번 9월 달이 보였습니다. 건축물이 나왔네요. 택도 없는 소리죠. 9월 달에 낼 수 있는 것은 토지밖에 없으니까. 4번 3단계가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3단계가 나올 수 있는 물건은 뭐밖에 없어요? 재산세 문제예요. 재산세에서 3단계는 토지밖에 없죠. 그렇죠? 주택은 몇 단계예요? 4단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떻게 문제 푸는지 아시겠죠? 숫자 보고 물건 때려 맞추고 숫자 보고 물건 때려 맞추고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에 봤더니 자, 세율 적용 문제가 나오죠? 그죠? 재산세 문제에서 세율 적용 문제가 나오면 일단 물건을 보세요. 물건을 봤을 때 토지가 보이면 토지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보세요. 종합합산이다, 별도합산이다 이렇듯 합산자가 들어가면 반드시 합판이라는 글자가 나와야 돼요. 근데 주택 같은 경우는 뭘 봐야 되느냐? 토지 건물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요. 토지 건물자가 나오면 무조건 합해라. 근데 토지 건물자가 없다. 그러면 무조건 주택별입니다. 자, 그래서 역으로 쫓아 올라가 볼게요. 주택 보입니다. 역으로 쭉 쫓아 올라가 볼게요. 주택 보입니다. 역으로 쭉 쫓아 올라가 볼게요. 주택 보입니다. 역으로 쭉 쫓아 올라가 볼게요. 자, 근데 토지와 건물 이 글자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면 절대 합하면 안 되죠. 뭐 별로? 주택별로. 만약에 이 글자가 보이면 그때는요. 합판 이렇게 나와야죠. 자, 그래서 옳은 문장은 2번이네요. 자, 이제 여러분들 36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36번 문제를 딱 보시게 되면은 와, 이걸 어떻게 푸나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는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딱 보시게 되면은 뭐 갑도 보이고 을도 보이고 이런 단어들이 지금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아, 이건 사례 문제구나. 그러면 사례 문제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에서 사례 문제가 나오죠. 문제 읽지 마세요. 문제 읽지 말고 바로 지문으로 들어가서 필요한 게 있으면은 문제에서 찾아내면 돼요. 어렵진 않아요. 그게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인데 양도소득세는 그러면 안 돼요. 이 문제가 뭘 뜻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보셔야 될 게 있는데 대충 눈으로 쭉 봤더니 무슨 글자가 보이느냐면 이 글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증여라는 글자. 그러면 두 가지를 의심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부담부 증여 문제인가? 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담부 증여 문제가 되려면 뒤에가 무슨 글자가 따라 나와야 될까요? 그래요. 채무라는 글자가 따라 나와야 돼요. 채무라는 글자. 근데 쭉 뒤에 봤더니 채무라는 글자가 안 보이고 대신 뭐가 보이느냐면 양도라는 글자가 딱 보입니다. 그러면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그림 딱 그려놓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자산을 취득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그냥 이 그림 그대로 그려놓으시면 돼요. 증여한 다음에 팔았다. 자, 그리고 내용을 그대로 넣으세요. 봤더니 2019년도에 을이 얼마에 취득했느냐면 1억 원에 취득을 했대요. 그 다음에 1억 원에 취득한 토지를 동생인 거주자 갑에게 몇 년도에? 2022년도에 3억 원에 증여를 했답니다. 자, 그리고 갑은
2025년도에 10억 원에 팔았대요. 자, 다 끝났어요. 그랬을 때 문제를 딱 풀어보면 이 둘 관계가 지금 무슨 관계냐면 동생입니다. 동생이면 2월 과세 요건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느냐? 자, 몇 년 이내 팔았어요? 10년 이내 팔았고 뭐라고 돼 있느냐면 갑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을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더 적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부인 규정이죠. 자, 부인 규정에 해당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가시면 돼요?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동그라미만 잘 치면 돼요. 네가 네 거 파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가시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래놓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봤더니 갑이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증여세가 비용 처리되는 경우는 2월 과세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1번은 틀렸네요. 자, 2번 봤더니 취득가액은 을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자, 취득가액은 을의 걸로 간다. 을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죠? 자, 2번은 맞습니다. 을 걸로 갑니다. 을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3번 양도소득세 납세, 갑은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다. 틀렸죠. 갑이 아니라 누가 돼야 돼요? 을이 돼야죠. 을이. 그 다음에 4번에 봤더니 연대 납세무가 있대요. 을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을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갑은 연대 납세무가 있다. 자, 부인 규정이니까 연대 납세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5번에 봤더니 보유기간은 을의 취득일로부터 갑의 양도일까지로 간다. 이런 식으로 가야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을의 취득일로부터 갑의 양도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가니까 그러게 되면은 지금 옳은 문장은 여러분들 이게 답이 좀 잘못 나왔네요. 네. 좀 수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옳은 걸 찾으라 그랬는데 2번도 맞는 문장이고 그 다음에 3번은 틀린 문장이고요. 3번은 틀린 문장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4번은 맞는 문장이 될 것이고 5번도 맞는 문장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옳은 걸 찾아라. 2번, 4번, 5번이 옳은 문장이겠네요. 2번, 4번, 5번이.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금 보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취득가액은 을의 걸로 가고 납세무자는 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을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갑은 연대납세무가 있고 부인 규정이니까 당연히 연대납세무가 있는 게 맞죠? 그 다음에 5번에 보유기간은 을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이게 맞는데 여기에 이상한 단서 조항이 하나 지금 붙었네요. 뭐라고 단서가 붙었느냐면 요 양도소득은 갑에게 실질적으로 갑에게 실질적으로 귀속이 되었대요. 이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귀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부인 규정을 또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셨어요? 그러면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면은 자,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내가 내 걸 파는 것으로 가요. 정상적인 증여로 봐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면 1번에 자, 갑이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역시 1번은 틀렸습니다.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경우는 2월 과세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2번에 봤더니 취득가액은 을의 걸로 간다? 아닙니다. 2번도 틀렸습니다. 갑의 취득 당시가액으로 가야죠. 3번에 봤더니 갑은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다. 3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연대납세무가 있다? 부인 규정 외에는 연대납세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봤더니 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유기간은 을의 취득일로부터 갑의 양도일까지로 간다. 아니죠. 보유기간은 갑의 취득일로부터 가야죠. 갑의 취득일로부터. 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지금 문제, 요 단소 조항을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면은 그때는 답이 3번이 되겠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잘 보셔야 될 게 두 가지 내용을 지금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설명을 지금 두 가지로 드렸는데 만약에 요 단소 조항이 없었다. 갑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어 있었다. 요 단소 조항이 없었으면 어때요? 부인 규정을 적용해서 이 노란색으로 여러분들께서 풀어내셔야 돼요. 근데 갑에게 실질적으로 귀속이 됐다 이 말은 을이 얻은 이익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걸 부인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럼 정상증여로 가서 갑이 증여받아서 양도한 걸로 팔고 세금 계산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까지 여러분들께서 같이 확인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얘가 지금 답이 3번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은 1번도 틀렸고 2번도 틀렸고 3번만 맞는 거죠. 이 경우로 간다 그러면. 네. 그래서 요 단소 조항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확인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37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37번 문제 보시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이랬습니다. 자, 기업번에 봤더니 영업권이네요. 영업권이 과세가 되려면 이 글자가 보여야죠. 그러면 기업번은 과세 대상 맞죠? 자, 니은번 보겠습니다. 상환채권입니다. 당연히 과세 대상 맞죠? 지역권은 해당 사항이 없죠?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그러면은 기역, 니은, 리을. 답은 3번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8번 문제는 극상 문제니까 자 버리고 찍는다. 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제 39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39번 보시면 국의 양도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볼게요. 환율 문제가 나오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환율 문제가 나오면 딱 한 글자예요.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입니다. 양도하거나 취득한 날이 아니고 왜냐하면 매일매일 환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봤더니 지출일이라고 나와 있네요. 필요경비니까 맞죠? 자 2번 봤더니 실거래가가 확인이 됐답니다. 그러면 평가액을 쓸 게 아니죠. 뭘 써야 돼요? 실거래가를 써야죠. 자 3번에 봤더니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대요. 미등기도.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데 여러분들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등기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따져야 되는 경우가 하나 있었죠. 뭐예요? 부동산 임차권이에요.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경우에 한해서만 과세되는데 이건 국내에서 양도했을 때 한해서입니다. 왜? 물권화라는 제도가 우리나라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외국에 있는 걸 팔았다? 우리나라에서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걸 팔았을 때는요.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그대로 포함된다가 맞죠. 그 다음에 4번에 봤더니 자 차손을 통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차손 통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게 같은 집안이냐 다른 집안이냐를 봐야 돼요. 봤더니 부동산하고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같은 집안이죠. 그러면 통산할 수 있다라고 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그게 국내냐 국외냐도 봐야 돼요. 근데 보니까 하나는 외국에가 있고 하나는 국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통산할 수가 없죠. 국내는 국내 양도자산끼리만 통산하고 국외는 국외 양도자산끼리만 통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봤더니 필요 경비로 뭐 할 수 있대요? 산입할 수 있대요. 외국에 납부한 세금은. 자, 우리가 외국에 납부한 세금은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국내에서 다시 세금을 낼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필요 경비에 산입을 하거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둘 중에 선택이죠. 그러니까 필요 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그래서 틀린 문장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0번 문제. 자, 이것도 극상 문제. 딱 봐도 계산 문제니까 버리고 그냥 찍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이번 모의고사 해설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 자,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점수에 연연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을 쭉 드렸는데 극상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는 설명을 드렸는데 그 문제들 중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는 건데 틀린 문장이 있을 거예요. 그건 반드시 오답 노트 정리하셔야 돼요. 아셨나요? 절대 자책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에 또 모의고사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